안녕하십니까. 서양고전에 의해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함무라비 법전까지 살폈고요. 이제 시선을 조금 들어 올려서 아나톨리아 지방으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아나톨리아와 그리고 그 옆에 연이어져 있는 그리스 지방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우리 이제 레반트 지역, 아나톨리아 지역,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이 지역들을 아우르는 이제 고대 건동의 발상지니까요. 그곳으로부터 시작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실상 이제 이 메소포타미아에서 올라가서 저기 아나톨리아로 트로이의 위치로 가게 되면 서구 문명의 뿌리를 보게 됩니다. 서구인들이 자처합니다. 자처해서 자신들의 뿌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곳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호메로스의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호메로스라는 사람은요, 그러니까 신곡의 저자 이 단테가 그 베르길리우스를 길잡이로 잡아서 이제 쭉 설명해 가는데요. 지옥 그리고 연옥 천국을 여행하는데 베르길리우스의 입을 빌어서 호메로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인들의 왕이다. 그 호메로스라는 사람은 터키 해안에서 약 11km 떨어진 작은 섬 키오스라는 곳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맹인으로 알려졌는데요. 정말 그런 건지에 대해서 그 사람이 정말 그 소경이었을까에 대한 논쟁은 아직도 뭐 확인되지 않으니까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리스 방언으로 호메이로스라는 단어가 맹인을 가리키기 때문에 그의 이름에서 나온 단지 이름일 뿐이고 실제로는 맹인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던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실제로 맹인이었을 것이다. 뭐 이런 의견들이 주고 오고 가고 하고 있지만 사실은 뭐 확실히 알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호메로스는 일단 맹인이라는 이름 호메이로스라는 단어에서부터 나왔고 그런 어원이 있습니다만 실제로 맹인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호메로스가 여자였을 것이다. 아주 고집센 여자가 아니었을까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존재하는 인물이 아니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BC 8세기의 인물, 이 당시 이제 호메로스가 살았던 당시에 동시대 사람이라면 그 성경에 나오는 저자 이사야와 동시대 인물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사야가 신의 계시를 전달하는 예언자이고 선지자였다면 이 호메로스는 인생의 처세와 생존 기술에 대한 것을 알려주는 시나리오와 서사시를 통해서 교훈하는 인문학자였다고 말할 수가 있겠죠. 호메로스의 작품들은 최초의 문학입니다. 뭐 그 이전에도 많은 문학들이 있었겠습니다만 개성되어 있고 전성되어 있고 서구 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어떤 그런 문학적 토대, 최초의 문학의 두 걸작이 바로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입니다. 그래서 최초의 문학이라고 간주되고 있죠. 두 작품은 유럽 문학의 원천이며 권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작품은 사실은 새로운 사상의 길로 나가는 대문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요. 28,000행에 이르는 두 서사시는 전후 수백 년간을 통틀어 필적할 만한 작품들이 없다 할 정도로 아주 가장 위대한 저작들을 평할 때 호메로스의 작품과도 견줄만하다 이런 표현을 쓰죠. 그만큼 압도적인 그 위세와 위력을 자랑하는 그런 작품이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호메로스의 재능은 초기부터 인정받았는데요. 아테네 사람들은 히브리인들이 토라를 대하듯 성경을 대하듯이 이슬람 사람들이 꾸란을 대하는 것처럼 이 호메로스의 작품들을 취급했습니다. 소크라테스도 자신의 목숨이 걸린 재판에서 일리아스의 구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인들의 교육받고 자라는 것, 또 문인들과 또 학자라고 말하는 모든 사람들은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를 사랑했습니다. 그것을 암송하고 외웠습니다. 실제로 근대 초기까지도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는 암송하는 작품으로 알려져 있죠. 그 원전에 가까운 그리스로 호메로스의 시들을 엎조리고 나누고 하죠. 식자청에서 그런 일들이 실제로 있고 지금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그 원천과 같다. 최초의 문학이고 서구 사회의 사상을 어떤 형성하는 기초 뿌리와도 같다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호메로스 작품들에 보면 히브리인들이 따르는 토라, 즉 성경과 방향성이 크게 다릅니다. 유일신을 섬기는 히브리인들과는 달리 그리스인들은 여러 신들과 영웅들을 숭배합니다. 이 영웅 정신이 서구 정신이고요. 오늘날 미국으로 건너가서 영화화되는 마블 영화들이 있죠. 그거는 다들 이제 신화의 복귀죠. 호메로스에 나오는 작품의 서사시에 나오는 신들 있죠. 이런 구성들이 지금도 마블 영화로 이렇게 되고 있죠. 오바마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오바마가? 배트맨이라고 그러죠, 배트맨. 영웅들이 있죠. 영웅들을 굉장히 좋아하고, 또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갈망하는 거죠. 영웅을 숭배하고요. 박수를 보내고, 존숭하죠. 그 동양과는 좀 틀리죠. 우리 영웅들에 대한 찬미 이런 것보다는 다른 색채를 취하고 있는데요. 히브리 성경이 역사를 서술하고 신의 의도와 신의 섭리를 기술하는 이야기라면 호메로스의 작품들은 실수 많은 신들과 인간 영웅들의 탁월함을 나타내는 그런 어떤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호메로스에서 사실은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라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의 영웅 이야기입니다. 위인전 같은 이야기죠. 뛰어난 타고난 사람들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진짜 역사라기보다는 인간 본성을 내밀하게 드러내기 위한 것으로 현대 소설과 닮아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호메로스의 작품 속에 등장하는 신들은 불가지적 존재가 아니라 인간적인, 너무나도 인간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호메로스의 작품에는 신화가 많이 드러나고 있죠. 영웅들에게 연민을 느꼈고요. 위엄과 명예를 부여했습니다. 인간이기에 결함을 가졌지만 그 자체로 영웅으로 보고 있는 거죠. 서사시를 지으면서 그는 과거로부터 전승된 수많은 시와 노래를 인용했습니다. 그 바탕에는 신화가 있습니다. 신화, 이 미스라는 신화라는 영어 단어의 어는 미토스이거든요. 이 미토스는 원래 말, 워드를 뜻하죠. 말을 뜻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마지막 말을 뜻하는데요. 최후의 주장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마지막 말이란 확정된 주장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데 미토스와 대조를 이루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고스란 동일한 말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진리라는 의미에서의 말을 뜻합니다. 그래서 로고스는 산문으로 사용되었고 미토스는 주로 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리도 오래된 호메로스의 서사시를 읽으면 물론 이렇게 판타지 같고 신화 같은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들의 거를 추출해서 가져오면 대단히 현대적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등장하는 인물들이 일방적으로 표현하고 있지 않고요. 매우 복합적이고 다차원적으로 심리적으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강점이 있는가 약점이 있고요. 다양한 동기와 감정을 가졌고 때로는 용감하지만 어떤 때는 주저하는 모습을 가진 인간적인 영웅이죠. 약점들을 가진 영웅들이에요. 그래서 영웅이면 완벽해야 될 것 같은데 완벽하지 않아요. 신들도 허점과 또 약점 투성인 모습을 보게 되고요. 감정의 희복에 의해서 실수를 하죠. 오디세우스가 완전 영웅이라고 칭송되어야 되는데 그의 실수에 의해서 동료들이 죽어나가고 어리석은 행동을 통해서 다시 후퇴하게 되는 일들을 경험하지만 그렇게 성숙해가는 과정을 거리고 있다는 의미에서 대단히 인간적이고 실제적인 묘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성도 남성과 같이 호의적으로 다뤄지고 있고요. 현대처럼 여성의 파워가 강력하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 신화시대, 이 당시의 모습에서 보면 여성들의 위력이 너무나 대단합니다. 헤라가 제우스를 속이는 것이라든가 실제로 이 트로이 전쟁이 발발된 원인이 새 여신의 질투와 관련되어 있죠. 그리고 헬레나라는 이 여인에 의해서 발발한 전쟁이기도 하고요. 여성의 역할이 굉장히 크게 부각되고 드러납니다. 헬레나의 아름다움은 축복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저주가 되기도 하죠. 사랑과 전쟁, 복잡다단한 인간의 감정과 복성들이 잘 서술되어 있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현대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새 아줌마, 제가 표현이 좀 너무 과한가요? 새 아줌마. 그러니까 헤라와 아테나와 아프로디테 누가 더 이쁘냐고 물었을 때 이 파리스가 황금사과를 전달하는 사람이 이제 가장
미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각자가 다 이제 유혹을 하죠. 헤라가 가장 높은 권위와 권세를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죠. 아테나는 모든 전쟁에 승리하게 하는 승리를 주겠다고 얘기하고요. 아프로디테는 사랑을 주겠다, 가장 아름다운 여인을 주겠다 했을 때 이 파리스가 권력과 승리 대신에 뭘 선택합니까? 아프로디테를 선택하고 아프로디테에게 현감사가 가장 아름답다고 선물하게 되죠. 그러는 순간 편이 갈라지죠. 아프로디테를 선택한 파리스에 대한 복수를 꿈꾸는 여인의 모습, 질투와 복수. 아프로디테와 파리스를 대적하려 했던 아테나와 헤라의 모습을 보죠. 그렇게 해서 벌어지는 이 전쟁들 아닙니까? 여성들이 굉장히 부각되고 나타나고 있죠. 여성의 질투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봅니다. 시인 호메로스는 그리스 문명을 일으킨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서양인들은 호메로스의 서사시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는 단순한 서사시가 아니라 서양인들의 뿌리가 무엇인지를 보여준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 모두 트로이 전쟁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일리아스는 그 트로이 전쟁의 본 내용에 해당되고요. 그리고 전쟁과 그 고통, 그 치열함, 그 피비린내 나는 내용들을 다루고 있고, 오디세이아는 이제 전쟁이 끝난 뒤에 펼쳐지는 자유에 대한 인생 여정에 대한 노래입니다. 두 작품 모두 영웅을 부각시키는데요. 일리아스에서는 분노와 복수에 사로잡힌 아킬레우스가 등장하죠. 그 사람이 영웅으로 부각되고 있고요. 오디세이아에서는 새로운 변화와 애정으로 뛰어든 지혜로운 사람, 이 오디세우스가 영웅으로 등장합니다. 이 두 영웅은 인간이 살아가기 위한 처세의 두 가지 방법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신념과 자존심, 고집에 따라 행동하는 아킬레우스를 닮아 있거나 장애물을 창조적이고 약삭빠르게 피해가며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오디세우스를 닮아가는지, 어떤 방식으로 삶을 살아내는지에 대한 두 어떤 갈래의 길들을 보여준다고 말할 수 있겠죠. 독보적이고 카리스마 넘치는 영웅이 되고 싶은 것인지, 아니면 창조적이고 지혜로운 사람이고 싶은지, 이 두 작품은 일종의 인생 침서와 같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역사적 의미도 있겠죠. 일리아스는 트로이 전쟁을 다루죠. 트로이 전쟁은 고대의 두 문명인 그리스와 트로이 간의 국제적 규모의 대규모 충돌입니다. 그래서 트로이 전쟁이 끝난 지 500년이 지나서 호메로스는 그리스 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구전으로 떠돌던 이야기를 수집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트로이 전쟁과 관련된 전설과 민담 자료들을 수집해서 이것을 묶어서 작품으로 만들게 됩니다. 엄밀하게 따지자면 호메로스는 서사시를 창작한 것이라기보다는, 엄격하게 보면 그렇습니다. 호메로스의 저작입니다만 그것을 시로 성화시켰습니다만 그 내용들을 편집한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역사가들은 호메로스가 등장하기 직전의 시대를 그리스 암흑기라고 부릅니다. 그 500년 넘도록 그런 긴 기간 동안 사실은 그리스에 대한 자료가 전무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전에 그리스 초기의 자료들은 존재하거든요. 근데 이 호메로스의 이 서사시가 등장하기까지의 그 긴 기간 동안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기록이 없기 때문에 암흑기라 그러는 거죠. 뭐가 있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이죠. 그 전에는 미케네를 중심으로 한 초기 그리스 문명이 존재했는데 호메로스 작품 때까지 점핑을 한 거죠. 그 사이에 몇백 년을 그리스의 암흑기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과거 미케네 문명의 기초 위에서 그리스 문명을 이어내는 그 역작이 바로 호메로스 일리아스 오디세이아입니다. 고대 올림픽이 개최된 시기가 BC 776년이었는데요. 페니키아의 영향을 받아서 그리스의 알파벳이 만들어진 때가 8세기경이라고 하는 점을 고려하면 그리스 문명이 본격화되는 시기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리아스의 시작은 9일 동안의 그리스 군대를 역병으로 휩쓸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내용으로 이제 한번 들어가 보죠. 일리아스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9일 동안 군대를 역병을 휩쓰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 총사령관 아가멤논이 태양신 아폴론의 분노를 샀기 때문에 빚은 일로 이야기되는데요. 시신을 태우는 장작더미가 힘없이 타오르는 장면으로부터 일리아스는 시작됩니다. 그리스 군대 연합 사령관이었던 아가멤논과 전쟁의 영웅 아킬레우스 사이에 언쟁이 벌어지고요. 탐욕적인 아가멤논에게서
적극적인 은사를 들었던 이 아킬레우스가 화를 내고 분노해서 이제 아가멤논과 함께 전쟁에 가담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이제 물러나 버리죠. 그래서 일리아서의 어떤 주제가 아킬레우스가 그 주인공이라고 볼 때 아킬레우스의 분노, 복수, 분노와 복수가 바로 이 책의 주제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입고 분노를 품은 아킬레우스는 그리스 군대를 떠나 바닷가 언덕에서 어머니 여신 테티스에게 명예회복을 구하고요. 테티스는 제우스에게 청혼하게 되고 그리스와 트로이 간에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지만 아킬레우스와 그의 병사들은 스카만다로스의 평원에서 한가롭게 눕고 즐기고 있었고요. 같이 원정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말릴 수 없는 아킬레우스와 그의 군대들은 그냥 놀고 있었죠. 그리스가 밀리든 죽어나가든 아무 상관없이. 왜냐하면 아킬레우스가 마음이 상했기 때문이죠. 분노가 일었기 때문입니다. 파리스와 메넬라우스, 지금 스파르타의 왕이었던 메넬라우스의 아내 헬레네를 아프로디테가 파리스에게 줬단 말이야. 마음에 들게 만들어서 파리스와 헬레네가 눈 맞아서 트로이로 데려와 버리죠. 이것이 전쟁의 원인이죠. 스파르타 왕 메넬라우스와 아내 헬레네와 눈이 맞아 트로이를 와버렸기 때문에 아내와 명예를 찾기 위해서 이 메넬라우스의 형이 아가멤논이었고 그리스 해상 도시국가의 패권자였죠. 그래서 형에게 호소해서 그리스의 전 지역에 있던 왕들이 다 참전해야만 했습니다. 이타카에 있던 작은 섬에 있던 이 오디세우스도 전쟁에 나오고 싶지 않았지만 한참 신혼 때였거든요. 막 신혼에 깨가 쏟아지는 때에 종군하라니까 좋겠습니까? 근데 어쩔 수 없이 작은 왕이었기 때문에 이타카의 그 통치권을 잠깐 내려놓고 종군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스와 트로이의 전쟁 대신 당사자의 결투로 결말을 보자는 파리스의 제안을 따라서 메넬라우스와 단독 결투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 파리스가 메넬라우스의 게임이 안 되죠. 스파르타 이 전쟁에 여러분 300을 보았습니다만 갑바가 두둑한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메넬라우스도 이 대단히 용맹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파리스와 게임이 안 되죠. 파리스가 창을 던졌지만 금방 막아내고 이제 메넬라우스의 칼과 창에 그 파리스가 거의 죽게 되어지게 되었죠. 근데 아프로디테가 거기에 끼어듭니다. 이제 트로이와 그리스 간의 전쟁이 이제 두 사람의 결투로 마무리가 되면 좋은데 그렇게 딱 끝나면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 사이에 누가 딱 끼어드냐면 신이 끼어듭니다. 아프로디테가 파리스를 안개를 뿜고 난 다음에 데리고 사라집니다. 어디로 사라지냐면 자신의 파리스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 버리죠. 이제 전쟁이 이 두 사람의 결투로 끝날 줄 알았던 그리스 사람들이나 트로이 군대들도 포함해서 이 비겁한 사람이 사라져 버렸으니까 화가 난 거죠. 어쨌든 이제 그렇게 싸움이 끝나버립니다. 약속을 깨고 전장에서 도망한 파리스는 그리스인뿐 아니라 트로이인들에게도 비겁자로 낙인 찍히게 되고요. 누군가 발견했다면 숨겨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파리스는 아프로디테의 도움으로 목숨을 보존하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전쟁은 계속되는 거죠. 약속은 깨어지고 다시 싸움이 재개되었는데 메넬라우스는 그 후원하는 여신 헤라와 아테나, 그 아프로디테와 반대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는 헤라와 아테나가 밀고 있고 이 트로이는 아프로디테가 밀고 있는 거죠. 파리스를 후원하는 여신은 아프로디테였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 누구냐 물었을 때 아프로디테를 선택한 파리스에 대한 복수심을 가지고 있었죠. 전투 중 가장 큰 공적을 세운 그리스 장군은 디오메데스였습니다. 아테나 여신의 도움을 얻어서 트로이군을 밀어붙였고 아테나가 미워하는 아프로디테에게 청동창으로 덤벼들어 손목에 불멸의 피를 흘리게 만들 정도로 얼마나 이렇게 아테나가 아프로디테를 미워했는지 이 무서운 질투의 모습을 보죠. 여성들이 이렇게 질투를 품으면 무섭습니까? 무서운 것 같아요. 아테나가 이 디오메데스를 이렇게 충동해서 그 무슨 창으로 그 아프로디테를 죽이려고 시도했으니까요. 디오메데스가 있다면 트로이에는 헥토르가 있죠. 트로이와 그리스 간의 무시무시한 혼전 속에서 신들이 가담하여서 이제 아테나와 헤라 그리고 아폴론과 더불어 아프로디테를 중심으로 한 신들 간의 싸움으로 변해갑니다. 인간들 싸움 뒤로 신들 간의 알력과 전쟁이 벌어지는 거죠. 디오메데스를 앞세워 그리스가 우세했지만 헥토르의 등장과 더불어서 전세는 이제 역전되게 됩니다.
아폴론의 제안을 따라서 아테나는 트로이와 그리스 장군 한 명씩 뽑아 결투하기로 제안하고요. 트로이의 헥토르와 그리스 장군 중에 뽑힌 사람이 바로 아이아스입니다. 아이아스와 헥토르가 맞붙었는데 용쟁호투라 그러죠. 막상막하였습니다. 서로가 싸우다가 서로 친해지게 됩니다. 서로를 존중하게 돼요. 존경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투는 끝나지 않았고 싸우던 도중에 서로에 대한 존경심을 표현하면서 물러났고, 두 번째 결투로서 마무리될 수 있는 것이었는데 마무리가 되지 못했고 다시 물러나서 다시 전면전으로 벌어지죠. 이번에는 이제 헥토르가 이끄는 트로이 군사가 해변으로 그리스군을 몰아치면서 함대로 도망가기에 바쁘도록 이제 밀어붙였죠. 급했던 아가멤논이 아킬레우스에게 살들단을 다시 보냅니다. 아킬레우스는 말 그대로 이렇게 변곡점과 같은 전환을 불러올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전사였거든요. 하지만 아킬레우스가 냉정하게 거절합니다. 그의 분노가 아주 식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크로노스의 두 아들이 있죠. 사실 포세이돈이 형이죠. 망둥이가 제우스입니다. 신화에 보면 그 아버지를 우라노스를 거세하고 이렇게 그 패권을 장악했던 이 크로노스에게 이렇게 크로노스를 속여서 형들을 다 잡아먹었던 형들을 다 토해내게 만들었던 인물이 제우스가 되고 올림푸스의 이제 수장이 되어졌죠. 제우스가 제일 높은 곳에 올랐습니다만 사실은 막내였습니다. 그의 형인 포세이돈이 바다를 지배하고 있었죠. 하늘을 지배하던 제우스와 바다를 지배하고 있는 포세이돈 사이에 사실은 이제 서로 간에 서로를 존중하고 인정하지만 알력이 있는 거죠. 공정해야 될 제우스는 트로이의 마음을 두었고요. 포세이돈은 제우스를 반대하게, 제우스 아들이 아우가 미웠기 때문에 그리스를 밀었습니다. 실제로 그런 것이 또 바다 제국, 해양 제국 아닙니까? 그리스가. 그러니까 포세이돈을 존중하죠. 그러니까 그리스 편을 밀었던 거죠. 헤라의 계략으로 제우스가 잠든 사이에 헥토르가 피를 토하고 위협을 당했지만 이내 잠에서 깨어난 제우스는 트로이군을 몰아치고 있는 그리스 군대 속에 있는 포세이돈을 발견합니다. 포세이돈이 전쟁 때 한복판에 들어가가지고 변신해서 막 트로이군을 죽이고 난리가 난 거죠. 헥토르가 거의 죽게 된 모습을 보게 된 제우스는 그 자신을 속였던 헤라에게 분통을 터뜨리고요. 제우스가 이리스를 보내서 포세이돈을 위협해서 바닷속으로 다시 돌려보냅니다. 신들의 전쟁 같죠. 포세이돈이 순순히 물러갔기 망정이죠. 만약에 포세이돈이 보통 위력이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아우에게, 제우스에게 되어들면 또 문제가 생겼겠죠. 다시 승기를 잡고 그리스를 몰아치게 되죠. 역전이 다시 이루어지게 됩니다. 신의 도움으로 회복된 헥토르는 저충우도를 활용했고 그리스군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사촌지간이죠. 정말 사랑했던 아킬레우스가 좋아하고 사랑했던 파트로클로스가 계속해서 아킬레우스에게 권합니다. 지금 그리스군이 전멸할 위기에 닥쳤고 이제 바닷속으로 뛰어들어야 될 입장에 있는데 자네의 분노만, 아킬레우스 당신의 분노만 생각하지 말고 그리스를 좀 생각하라고 계속해서 참전할 것을 권하죠. 하지만 참전하지 않았죠. 디오메네스가 화살에 맞고 오디세우스와 아가멤논의 창에 찔리고 에오필로스도 허벅지에 부상을 입고 전체가 위기에 처했던 당시에 아킬레우스는 그래도 출전하지 않으려 하자 화가 나서 이 파트로클로스가 아킬레우스의 복장을 가지고 참전하게 됩니다. 파트로클로스가 참전했고요. 트로이군을 몰아서서 트로이 성벽 앞까지 이르게 됩니다. 변장한 아폴론이 자욱한 안개를 피어 올려서 접근하여서 어깨를 내리쳐서 휘청거리게 만들었죠. 파트로클로스를. 그때 이 길을 놓치지 않고 헥토르가 공격해서 파트로클로스가 죽게 됩니다. 그의 호는 죽음의 신 하데스의 궁으로 급하게 날아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끼던 파트로클로스가 죽었다는 것에 대해서 소식을 듣자마자 눈이 뒤집힙니다. 분노가, 이 아가멤논에 대한 분노 때문에 전쟁에 참전하지 않고 있던 이 아킬레우스가 파트로클로스가 죽었다는 이 이야기에 눈이 뒤집혀서 전쟁에 참전하게 됩니다. 슬픔과 분노로 막 울부짖어요. 아킬레우스는 아가멤논과 화해하고 이제 이 더 큰 분노를 갚기 위해서, 이 복수하기 위해서 이전에 원수였던 아가멤논과 화해합니다. 그리고 어머니 테티스가 신이죠. 테티스에게 대장장이 신 헤파이토스가 만들어 건네준 갑옷을 입고 출전하게 됩니다. 이 단단한 헤파이스토스가
불의 신, 대장장의 신이잖아요. 이 신이 만들어준 갑옷을 입고 이제 출전하게 됩니다. 한편 올림푸스 산에서는 모든 신들이 함께 모입니다. 회의가 열려요. 숲과 초원의 요정까지 다 집합해서 제우스가 소집한 회의에 참여해서 회의가 진행됩니다. 지금까지는 제우스가 이제 공평하게 전쟁을 치르도록 이제 라운드를 1라운드, 2라운드 보면서 공평하게 게임을 이렇게 이끌어 가다가 이제 전체를 다 모아놓고 난 다음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제 막 가자. 이제 할 수 없다. 네가 원하는 편을 들어서 그리스 편을 들든지 트로이 편을 들든지 알아서 싸워라. 알아서 게임을 해봐.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간들에게는 생사가 오가는 일이지만 이 신들에게는 게임과 같아요. 이제 마음에 각자 내키는 편을 들어서 전쟁에 임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렇게 되게 신들의 전쟁으로 바뀌는 거죠. 아킬레우스는 막았을 수 있는 존재가 없었습니다. 무수한 트로이 군사들의 죽음에도 분노는 식지 않았고, 그 끓는 분노는 누구를 향해 있냐면 파트로클로스를 죽였던 이 헥토르를 향해 있습니다. 결국 헥토르를 불러내어서 계속해서 부르죠. 성벽 앞에 가서 이 아킬레우스가 계속해서 헥토르를 결투를 벌이기 위해서 계속 불러냅니다. 헥토르 부르죠. 여러분 트로이 영화 보셨습니까? 트로이 영화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일리아스의 내용이 트로이라는 영화의 내용입니다. 물론 목마까지는 가지 않아요. 트로이 목마는 이후의 작품에서 나옵니다. 일리아스는 이제 다르게 거기까지는 진행되지는 않는데요. 이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을 표현할 때 아킬레우스가 트로이의 거대한 성 앞에서 헥토르를 부르죠. 헥토르 계속 불러요. 헥토르가 나가자마자 이제 목이 뚫려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킬레우스를 이길 존재가 없었죠. 전세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이 벌어지죠. 파트로클로스의 시신을 가지고 이제 헥토르를 끌고 와서, 질질 끌고 와서 파트로클로스를 장례식을 치르게 됩니다. 그리스 진영에서는 파트로클로스의 장례식이 열렸고요. 헥토르의 시신은 아킬레우스의 손에 있어서 트로이는 장사를 지내야 되는데, 장례식을 치러야 되는데 이 헥토르의 시신이 없습니다. 트로이의 왕 프리아모스는 아킬레우스를 찾아갑니다. 몰래 조용히 찾아가서 돌려주기를 간청합니다. 그 내용 보면 절절하죠. 아버지의 어떤 부성적 사랑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이 아킬레우스가 감동을 합니다. 절대 내어주지 않을 것 같은 이제 시신을 내어주지 않겠다고 말했던 이 아킬레우스도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는 이 프리아모스의 이 눈물 앞에서 감동을 받고 결국 시신을 내어주죠. 그리고 아킬레우스의 장례식이 치러지는 11일 동안은 전체 그리스 군대와 트로이 모든 군대가 휴전을 하는, 절대로 전쟁을 하지 않겠다고 휴전하는 것으로 이제 여기서 이야기가 이제 끝이 납니다. 아킬레우스의 죽음이나 그러니까 오디세우스가 고안해서 만든 목마를 통해서 트로이가 함락되는 이야기는 이후에 다른 편에서 나오게 됩니다. 일리아스나 오디세우스, 그러니까 오디세이아는 한 편에 속하는 것이 여러 권 중에 한 권인 거죠. 권력을 약속한 헤라. 이 일리아스의 내용들, 앞에 있는 내용들하고 중간에 뚝뚝뚝 등장하기, 전쟁 측면에 바로 등장하기 때문에 앞에도 큰 여러 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권씩 뽑아낸 것이 바로 이제 일리아스하고 오디세이아입니다. 근데 권력을 약속한 헤라, 승리를 약속한 아테나, 그리고 사랑을 약속한 아프로디테, 이 셋을 동시에 가질 수는 없을까요? 사랑과 권력을 함께 가질 수는 없을까요? 셋 모두에 전념할 수 없는 것이 인생인 것 같아요. 선택을 해야만 되는 것. 그것이 마치 인생에게 주어진 이 일리아스가 이렇게 인생이 가지고 있는 어떤 한계, 인생의 어떤 묘미, 이런 것이 아닐까요? 당신이 파리스였다면 어떤 선택을 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승리하는 부자가 되는 길을 선택했을까요? 아니면 권자, 명예를 갖는 것을 원했을까요? 아니면 아름다운 미인을 얻고 아름다운 사랑을 얻는 사랑을 선택했을까요? 이런 인생은 모든 걸 가질 수 없잖아요. 다 가지려 하는 거, 그게 불가능하다는 걸 보여주는 이야기인 것 같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여인의 분노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보게 되죠.
아테나와 헤라의 불타는 질투와 복수심, 온유에도 서리가 내릴 만한 이 무서운 여자들의 이야기. 새 아줌마라 표현하면 좀 너무 과한 표현인가요? 새 아름다운 여신들에 대해서요. 아프로디테, 헤라, 아테나. 아테나 같은 경우는 그쵸, 저 아프로콜리스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전쟁의 신이죠. 전쟁과 여인과 왜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을까요? 헬레네를 통해서 전쟁이 벌어진 것. 싸움의 출발은 실상 서여인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전쟁의, 그녀는 싸움의 씨앗인가요? 그럼 어떤 것 같습니까? 사랑이 결국 전쟁을 만들어내는 것일까요? 사랑과 전쟁? 네. 일리아스의 주제는 사실 분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가멤논의 탐욕과 모욕에 대한 분노한 아킬레우스의 불참과 참전에 따라서 파트로클라스의 죽음에 따라서 분노해서 참전함을 통해서 전세가 역전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인간관계를 맺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보여주는 작품인 것 같기도 합니다. 이제 오데세아로 가봐야 되죠. 이제 트로이 전쟁은 10년 동안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트로이 전쟁이 이제 10년 만에 목마를 통해서, 트로이 목마를 통해서 이제 함락하게 되고, 전리품들을 취하고,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요. 전쟁이 10년간 있었죠.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기간 10년이 바로 오디세이아에서 다루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배경이 어디로 옮겨지냐면, 전제 트로이 전쟁을 끝내고, 다시 이타카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 가운데, 얼마, 며칠 걸리지도 않아요. 그런 어떤 항해 길이 10년이라는 기간으로 늘어나죠. 10년 동안의 여정, 항해, 모험, 이것을 다룬 것이 오디세우스의 오디세이아입니다. 오디세이아가 10년간의 트로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전우들과 함께 고향 이타케로 돌아가는 중에 벌어진 모험 이야기를 오디세이아에 다루고 있는데요. 그의 아내 페넬로페와 아들 텔레마코스는 남편, 텔레마코스의 아버지죠. 남편 생사를 알 수 없어 애타게 기다리는 중에 페넬로페의 구원자들로 인해 괴로움을 당하고 고통을 끼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악독한 자로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알키누스인데요. 그러니까 남편이 20년 동안 떠나 있다 생각해 보세요. 20년간. 꿀이 쏟아지던 달콤한 신혼의 때에 전쟁터로 끌려갑니다. 근데 남편은 20년 동안 소식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귀환하고 돌아왔는데 전쟁에서 승리해서 다 돌아왔단 말이에요. 전리품을까지 가지고 다 돌아왔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이타케로는 남편이 안 돌아와요. 다 죽었다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왕비였던 이제 이 페넬로페와 결혼하면 이 이타케의 전 재산과 권력을 주게 되기 때문에 구원자들이 100명이 넘는 구원자들이 끊임없이 페넬로페 집에 와서, 왕궁에 와서 음식을 축내고 재산을 축내가면서 구원을 요청합니다. 결혼하라고 막 협박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도가 지나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런 어떤 상황을 먼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리아스와 마찬가지로 모험 이야기에는 신들이 등장하죠. 제우스, 헤라, 포세이돈, 헤르메스, 칼립소, 키르케 뭐 등등 신들이 등장합니다. 인생 여정이 신들의 영향 속에 있다는 세계관을 담고 있습니다. 호메로스는 오디세우스는 참을성이 많은 고귀한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그는 많은 고난과 유익을 견뎌낸 인내심 많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디세우스가 고안한 목마는 트로이를 멸망에 이르게 했고 트로이 사람들에게 파멸의 고통을 안겼죠. 이에 대한 신들의 분노는 그의 아내와 아들을 20년 동안 만나지 못하고 기다리는 중 고통을 당하게 만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함께 동료들은 고통을 당하며 모두 죽어갑니다. 아니, 너무 극화되어가지고 함께 참전했던 동료들이 돌아오는데 동료들은 다 죽어요. 혼자만 살아 들어옵니다. 이런 고통 예정 가운데 오디세우스는 인내심과 참을성을 키워가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처음 등장한 인물은 텔레마코스입니다. 이 오디세우스의 아들이에요. 페넬로페와 함께 텔레마코스가 등장하는데 텔레마코스 역시 이 이야기의 스토리를 보면 아버지의 여정만큼에 대한 축소판 여행을 하면서 성장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인생이 어떻게 여행 가운데, 여정 가운데 성숙해 가는가를 보여주는데 아버지가 트로이로 원정간 20년간의 여정을 다뤘다면 이 텔레마코스는 이제 구원자들의 위협을 피해서 이제 아버지의 소식을 듣기 위해서 주변
주변 왕국들로 여행하고 돌아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트로이 전쟁에 소환될 당시 오디세우스는 달콤한 신혼의 때였고 깨가 쏟아지던 때에 원하지 않은 전쟁에 참전하면서 갓 태어난 아이의 이름을 텔레마코스라고 지었습니다. 멀리서 벌어지는 전쟁이라는 의미입니다. 멀리서 원정 가기 때문에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텔레마코스라 지었습니다. 아이는 자라면서 멀리 떠난 전장으로 떠난 아버지의 귀환을 애타게 기다리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이야기의 첫 부분에 아버지 없는 아들 텔레마코스만 등장합니다. 호메로스는 아들을 통해서 숨겨진 아버지를 압축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아들은 바로 아버지의 형상이기 때문이죠. 이런 의미에서 오디세이아는 전형적인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이야기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트로이가 멸망하고 약 20년이 지난 기원전 13세기쯤 되게 오래된 때죠. 레반트 지역의 히브리인들이 살던 팔레스타인 구약 성경에서 보자면 판관기, 사사기와 같은 시기인 거죠. 헥토르, 아킬레우스, 오디세우가 실존 인물이라면 성경의 삼손이나 에우 삼갈과 사무엘과 동시대 인물이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디세우스는 트로이 전쟁에서 10년간의 전쟁을 끝내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려 하지만 귀한 가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돌아오게 한 여정마다 죽음과 고통이 기다리고 있었고 모든 장소에서 시험과 유혹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전쟁 전체 이야기는 보면 역순으로 회상하고 이야기하면 시작되는데요. 진행되는데 책 초반에는 먼저 텔레마코스 이야기가 장면들이 이렇게 조명들이 있죠. 비춰주는 장면들이 처음에 텔레마코스부터 시작해서 또 오디세우스가 이제 막 이타키아로 거의 근처까지 와서 스토리를 이야기하면서 과거 이야기를 풀어내는 방식으로 그렇게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여행이 거의 마무리된 상태에서 한성에서 오기기에서 와 있는 상태에서 아내와 아들, 고향에 대한 사무친 그리움을 가진 채 이렇게 이야기를 풀어내는 내용이 바로 서술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오디세우스가 실제로 활동했던 때는 바로 레반트 지역에서 보자면 사사기 시대,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탈출했던 히브리인들이 이제 정복 전쟁을 끝내고 가나안에서의 여러 곳에서 분포되어 살아갈 때 일어났던 판관기 시대, 삼손과 같은, 그리고 에훗, 그리고 여러 삼갈 같은 거인들이 있죠. 힘 있는 사람들이 등장했던 그 영웅들이 등장하던 때에 동시대에 오디세우스나 아킬레우스 이런 사람들이 등장했던 것이죠. 줄거리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텔레마코스의 이야기 1권의 4권까지는요, 텔레마코스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부재 속에서 성숙한 청년으로 성장해가는 내용을 다루고 있고요. 아들의 성장은 어머니를 괴롭히는 많은 구원자들의 사악함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어린 시절 아들은 어머니를 괴롭히는 구원자들을 물리칠 힘이 없었죠. 처음에는. 청년으로 성장해가면서 텔레마코스는 힘을 가진 사람으로 성장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가 집을 떠나 필로스와 라케다이온몬, 그러니까 스파르타죠. 스파르타를 여행하면서 아버지의 소식을 물어 접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모험 이야기는 오디세우스가 트로이로 갔다가 온갖 고난 속에서 다시 고향 이타카로 귀환하는 이야기의 축소판과 같습니다. 라케다이몬, 스파르타에 가서 이렇게 아버지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지 못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모두가 한대하죠. 오디세우스를 다들 영웅으로 받들고 있는 모습을 듣고요.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더욱 사무치게 되고, 또 아버지가 죽었다는 확정적인 증거물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귀환에 대한 어떤 일말의 희망들을 가지게 되죠. 제우스는 헤르메스를 통해서 칼립소에게 오디세우스의 귀환을 명령합니다. 그간 이제 처음 어디로 비춰지냐면 칼립소가 있는 지역으로 비춰지는데, 칼립소는 여신입니다. 신인데 오디세우스를 연모했습니다. 칼립소가 있는 그 섬은 마치 파라다이스와 같은 곳이거든요. 너무나 아름답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섬에서 10년 가까운 기간 동안 이 칼립소가 붙들고 놓아주지 않았죠. 너무 사랑하고 연모하고 사랑해서 같이 살자고 얘기합니다. 나와 함께 살면 신과 같이 되자고, 신이 되자고 얘기를 하죠. 하지만 이제
끊임없이 오디세우스는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원했고, 이런 파라다이스에서 미인신과 함께 낭만적인 삶을 영원토록 이어가는 것보다는 나이 먹고 늙어가는 인생에 대한 연모, 그리고 고향에 대한 소망, 또 아내와 아들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돌아가냐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우스가 이제 헤르메스를 통해서 보내주라고 얘기하니까 말 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뗏목을 만들어줘서 음식과 필요 물품들을 다 채웠습니다. 하지만 출발하기가 무섭게 포세이돈 거대한 폭풍을 일으켜서 거의 파멸시키려고 하죠. 그래서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파산하게 됩니다. 운명은 오디세우스의 편이었는데요. 천신만고 끝에 바이아키아 사람들의 땅 스케리아로 도착하게 되고요. 그 나라의 공주 나우시카를 만나서 바이아케스 쪽의 왕에게로 인도되게 되죠. 그 전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어떤 동료들의 죽음들도 있고 막 그런데요. 어쨌든 12가지 행담이 나오는데 9권부터 12권까지 그 이야기를 이제 풀어가면서 나옵니다. 오디세우스는 바이아케스 왕 앞에서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요. 그런 자신을 강한 전사라기보다는 지략에 능한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그간 겪었던 모험담들을 들려주기 시작하거든요. 로투스를 먹는 사람들, 키클롭스, 세이렌, 헬리오스의 소떼로 인해 생긴 비극적인 사건 등 모두 12가지 모험들을 들려주게 됩니다. 이 가운데 이제 같이 배를 타고 떠났던, 귀환을 위해 떠났던 사람들은 다 죽어요. 그래서 어떻게 12개의 여행담이 이렇게 가운데 저승여행이 있고요. 키코네스, 로토파코이조, 키클롭스, 아이올리에, 라이솔리고네이스, 키르케, 그 다음 저승여행이 센터에 있고, 세이렌, 스킬라, 헬리오스의 소떼, 크립티스, 칼립소, 스게리아 이렇게 연결되게 됩니다. 할 얘기들이 중간중간 안에 들어가면 많습니다. 세이렌 같은 경우는 그 경고를 따라서 돛대 자신을 묶죠. 그 세이렌의 소리가 들리면, 듣고 싶게 나오고, 세이렌의 그 아름다운 소리를 듣고 싶게 나오고, 세이렌의 소리에 유혹돼서 물에 들어가면 죽으니까, 세이렌의 소리를 들으면서 또 이제, 다른 사람들은 귀를 막고 갔지만요. 들으면서도, 죽지 않기 위해서 돛대 자신을 묶어달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뭐 그런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교차 대칭 구조라 그러죠. 그런데 이야기의 중심은 저승여행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서사시의 후반부로 가면 헤어진 사람들이 재회하는 이야기인데요. 오랜 세월이 흘러 서로를 잘 알아보지조차 못합니다. 그래서 기다리던 바로 그 사람이라는 것을 확증하는 절차가 필요했던 거죠. 오디세우스는 자신을 가족들에게 정체를 처음부터 드러내지 않고요. 천천히 드러냅니다. 되게 현대적인 얘기 같아요. 변장을 하고 숨어서 서서히 상대를 확인해 가면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텔레마코스에게 알리고요. 그 다음으로 늙은 유모 에우리클레아에게 알아보게 되고요. 충실했던 하인 오디세우스의 흔적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알아봤습니다. 그 멧돼지로부터 입은 상처를 발을 씻다가 발견하게 되죠. 때가 왔을 때 아내를 괴롭히던 기생충과 같은 구원자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고 문을 걸어 잠그고 구원자들을 몰살시킵니다. 맨 마지막으로 아버지 라이르테스에게 자신을 알리게 되죠. 아버지 돌아왔습니다라고 이야기하죠. 아버지와 아내와 아들이 있는 곳, 그 하이마트,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바로 오디세이아가 말하고 있는 여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19권부터 24권은 응징을 다루고 있습니다. 19장의 내용은 한밤중의 대화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페넬로페는 구원자들의 청혼을 거절하기 위해 3년 동안이나 시아버지 라이르테스의 수위를 밤마다 싸고 풀었던 얘기를 들려줍니다. 그러니까 구원자들이 끊임없이 이제 막 청혼을 요청해 오니까 이제 더 피할 수 없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시아버지 있죠. 시아버지의 수위. 이제 아버님이 돌아가실지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데 돌아가시면 입힐 수위를 짜기 위해서 다 완성되면 이제 청혼을 받아들이겠다고 얘기해 놓으니까 근데 수위가 완성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밤에 짰다가 또 풀고 짰다가 풀고를 반복하면서 시간을 끌어왔죠. 이런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이 오디세우스는 연민으로 가득한 해서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유모는 오디세우스의 발을 씻다가 과거에 멧돼지에게 입은 흉터를 알아보고요. 21권에 가면 페넬로페는 구원자들에게
활 시합을 제안합니다. 그래서 활로 12개의 도끼를 모두 꿰뚫는 사람과 결혼하겠다고 제안을 하죠. 구원자들은 그 모두가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전해서 자신이 그 일을 하겠다고, 구원을 이제 도전하겠다고 괴롭혔던 사람들이 모조리 다 참석하게 되죠. 하지만 구원자들의 그러한 기대는 곧 파멸과 죽음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영웅의 기한으로 무질서는 바로 잡히게 되고 갈등은 봉합됩니다. 서사시의 마지막은 풍성한 파티로 마무리되게 되죠. 그래서 문을 걸어 잠그게 하고요. 모조리 다 아들과 함께 구원자들, 원수들을 다 죽이고 척살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일리아스의 정신과 오디세우스의 정신, 이 두 정신이 크게 부각되고 있는데요. 일리아스는 인간이 세운 도시 문명의 폭력성과 이 잔혹성을 드러냅니다. 전사들은 가족과 조국, 명예를 위해서 싸우며 죽이고 훔치고 여자들을 납치합니다. 반면에 일리아스의 정신의 상징은 아킬레우스인 거죠. 갈등 없는 편안함보다는 갈등하는 것, 그 전쟁터에 치열하게 싸우다가 장렬하게 사나하는 이 전사의 길을 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에게는 명예로운 길이라고 믿는 거죠. 그 일리아스의 정신은 말 그대로 폭력과 피 튀기는 전쟁이 있지만 편안함과 안락함 대신에 도전하고 싸우고 그리고 그렇게 그 산화하는 모습들이 명예로운 것이라고 보는 정신이 있는 거죠. 영웅 정신인 거죠. 영웅. 하지만 오디세우스의 정신은 좀 다릅니다. 이 두 정신이 함께 있는데 파괴와 죽음이 지배하는 세상의 실정을 느끼고 대신 새로운 것을 경험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죠.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 새로운 세상에 대한 동경을 가지고 있고 그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하는 것. 새로운 질서를 잡고 변화를 구상하는 것. 그러니까 이제 파괴와 어떤 생성의 용암이 분출에 터져나오는 생성, 그 변화의 모습에 대해서 뛰어드는 것에 정신이 있다면, 개척 정신이죠. 뛰어드는 것이 있다면, 이제는 그것으로의 피비린 나는 전쟁들을 안착시키고, 안정화시키고, 새로운 질서를 재편하고, 평화롭게 세워가는 것을 모색하는 이 두 가지가 함께 있는 거죠. 파괴와 재건. 피로 물든 세상이 이제 지겨워진 거죠.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 단순한 평화로움을 거절하고, 이 칼립소가 제시하는 그런 평화로움, 안락함, 영원함,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그 남성으로서 이런 어떤 극진한 대우를 하는 여인에게 어떤 제한 조건 앞에 얼마나 유혹이 되겠습니까? 그런 평화로움들을 거절하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길 원하는 마음, 가슴, 신이 되기를 거절하고 인간으로 죽어야 하는 필멸의 인생을 더 사모하는 모습으로 가는 이런 모습을 담고 있다. 인간의 삶, 너무나 인간적인 삶에 대한 갈망이 담겨져 있다. 보이겠죠. 이 두 정신이 사실 그리스의 정신입니다. 호메로스 시사시는 그리스인이 자녀들을 교육하는 권위 있는 교과서였고요. 그리스 사회는 후손들의 탁월한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바라면서 호메로스를 읽고 암송하게 했습니다. 영웅이 되거나 전쟁의 영웅이나 어떤 특정한 부분의 영웅이 되거나 아니면 지혜로운 사람으로서의 평안함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거나 그 탁월함을 아레테, 이 덕이라 불렀고 수준 있는 덕성에 도달한 사람들을 영웅으로 칭송했습니다. 그 지혜로운 사람도 영웅으로 충성했고요. 그 전쟁의 영웅들도 영웅으로 충성했습니다. 호메로스의 세상에서 덕은 투쟁과 경쟁을 통해 얻어지는 것이었죠. 호메로스는 영웅과 명예, 고귀함이 무엇인지에 대한 일종의 표준을 그리스 사회에 제시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미래에 새롭게 구성되어진 폴리스, 도시국가는 호메로스에게서 배운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의 도시국가들의 가치를 형성하고 세상을 변화시켜 나갈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호메로스는 그리스를 형성하는 힘이었다 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에는요, 플라톤과 그의 작품들을 다루게 될 텐데, 이제 그리스의 정신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다뤘으니까, 이제 한참 더 이제 좀 전진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플라톤이 등장했던 BC 5세기경으로 가서 그 당시에도 여전히 소크라테스부터 시작해서 호메로스가 다 이렇게 인용되고 축적되어 온 것이죠.
소피스트들 마찬가지고요. 축적된 가운데서 이제 소피스트 세계 속에서 소크라테스 그리고 플라톤으로 이어지는 바통을 이어받는 모습으로 이야기할 텐데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플라톤의 여러 작품들이 있습니다. 많은 작품들이 있는데 다작가죠. 대작가이기도 하고요. 그 작품들 가운데 플라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국가라든가 향인이라든가 필요한 내용 몇 가지를 가져와서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교양 강좌이기 때문에 필수인가요? 필수죠. 이 강좌이기 때문에 이 내용에 너무나 이렇게 이렇게 전문적으로 접근하는 태도를 취하는 것보다 즐겁게 그리고 즐거움을 가지고 행복하게 즐거운 마음으로 접근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교양을 익혀간다, 또 고전들을 한 권 한 권 탐독해내 간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편안하게 생각하시고 공부해 가시면 또 즐겨 가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공부처럼 너무 접근하면 이 큰 고전의 작품들을 다루는데 공부처럼 스터디하는 것처럼 이렇게 접근하기보다는 인생에 대한 이야기로 즐겁게 한번 탐색해 나간다, 함께 살펴 나간다고 생각하면 훨씬 쉽게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플라톤의 이야기로 함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